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73페이지에 7장 벌칙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벌칙의 유형으로서는 형벌과 행정질서벌, 과태료처분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로서는 3년짜리와 1년짜리 그리고 과태료로서는 500만원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벌칙의 비교표를 한번 보시면은 유형을 그렇게 두 가지로 규정하면서 그 유형별로 대상자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 점을 좀 생각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형벌의 대상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그리고 단순한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이 법에 등장하는 사람들 전부 다가 그 형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과태료 처분은 대상자가 그 과태료 사유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당연히 위반의 주체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 처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반납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자격증 미반납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그 사람이 자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태료 부과는 처분관청도 그 과태료 부과 사유와 누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처분 관청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당연히 지금 자격증 미반납을 원인으로 1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자격증 미반납했다는 것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럼 100만의 과태료 부과 사유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과태료 부과 사유와 위반 조치에 따라서 과태료 관청 처분권자를 구별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표에 보면 비교표가 있는데 행정형벌칸의 양벌규정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조금 이따 양벌규정을 살펴보긴 보는데 앞 시간에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라는 말을 할 때는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즉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원, 임원 이 사람들을 등이라고 그러죠. 이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런 3년짜리나 1년짜리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이 말이죠. 무조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상 3년짜리나 1년짜리 이런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보면은 항상 자꾸 양쪽으로 벌한다 해가지고 이 양벌 규정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은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1년짜리든 3년짜리든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죠.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반을 했다고 무조건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인장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럼 무슨 규정이 또 있습니까? 간주 규정이라는 게 있다. 간주 규정. 그래서 우리가 15조 2항에 소속공인화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는 이 간주 규정이 있는 거죠. 별도로. 그래서 이런 인장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자,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고 또 이 형벌을 받게 되면은 그 비교표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요거는 조금 세밀하게 다뤄봐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무조건 결격사유에 해당됐어요. 왜냐하면 징역형을 선고받든 벌금형을 선고받든 다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격사유 규정이 중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가 벌금형을 받아도 결격사유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결격사유가 되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불과할 때는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세밀한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행정 질서벌 이 과태료 부분의 비고벌을 보시면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 안 된다면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되지는 또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이의신청 제도가 있느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의신청은 행정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이 별도인데 그 법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참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시험 문제를 물으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가 X 문장으로 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만 놓고 보면은 X가 됩니다. 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근거도 없는 소리니까 X 답항이 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 이외에 다른 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이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보면 또 O 답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출제할 때 어떤 출제의 기법이 있느냐 하면은 항상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하면은 X가 되는 거죠. 그 공인중개사 법령상이라는 이 단어를 집어넣어 줌으로써 이 논란의 소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법상 무엇을 할 수 있다. 법에 따른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법에 따른 판단, 다른 법에 따른 판단. 그래서 항상 학습을 할 때 누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때는 무슨 법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청문 하는 것도 학습을 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격 취소 처분이나 등록 취소 처분이나 지정 취소 처분을 행하고자 하는 행정관청은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이 규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인 청문 절차에 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이지만은 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할 때 구체적인 청문 절차에 관해서는 어느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근거법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인식하는 그런 학습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48조에 규정되어 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이렇게 사유들을 나열해 놓고 1년짜리 사유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반 행위 내용들은 다 내용적으로 학습을 앞부분에서 다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다 메모까지 제가 다 해두었어요. 이러이러한 규정을 이렇게 위반하게 되면 어떤 형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메모까지 다 해두었고, 이 부분은 우리가 48조, 49조에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규정을 소개해 둔 부분이니까 재차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점검하실 때 끝부분에 괄호가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3년짜리 사유에 보면 양갈로 2번에 보면은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3년짜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괄호 안에 절대적 등록 취소해도 되니까 앞 시간에 공부했던 절대적 등록 취소 8가지에도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야 돼.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도 되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된다. 이렇게 병과가 가능하다. 즉 형벌과 행정처분이 병과가 가능한 위반 행위다. 이런 걸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출제 빈도가 더욱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양가로 3번도 보면은 검증이 규정을 위반한 거거든요. 검증이 7가지 중에서 요 1, 2, 3, 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검증을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라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도 되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된다라는 점을 메모를 해 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자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제가 해당 부분 다 해뒀으니까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제2절에 양벌 규정에 관한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요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하죠. 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고, 이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48조 또는 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라고 되어 있죠. 즉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는 등이죠. 등은 재판 결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양벌 규정 할 때 양벌 할 때 이 벌은 형벌의 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이 되는 거죠. 그 양쪽이 누구냐? 개업공인중개사와 뭐 등이 되는 거죠. 등이 이 양쪽입니다. 그래서 요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48조나 49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함께 과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이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이중소속은 1년짜리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잖아요. 그러면 요 행위자인 등을 형벌로서 이렇게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동조에서 규정한 요 벌금형을 함께 과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바로 양벌 규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양벌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벌금형을 함께 과할 때 벌금형의 액수가 반드시 등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선고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법정형의 기준이 이렇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것이지 실제 재판 결과 선고되는 형벌은 벌금형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양벌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만이라는 단서 규정이 첨가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자가 자신이 고용한 등에 대해서 이 등이 이런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게을리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벌 규정이 적용됐다라는 것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양벌 규정이 적용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함께 받는 이 책임의 성격은 과실 책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를 또 5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을 정리를 해둔 겁니다. 이 내용들도 앞에서 다 주제별로 점검을 했는 사항들이고 그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어떤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느냐 그 점을 정리해 둔 거죠. 이 과태료 부과 사유 점검할 때 특별히 주의를 좀 기울일 거는 그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에 보면은 양갈로 2번에 보시면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라고 돼 있죠. 이 자가 실무로 가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소속공인중개사일 수도 있죠.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니까 확인 설명을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처럼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하지 않은 소속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제가 메모를 해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인 것이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위반한 경우에는 앞 시간에 점검했다시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정지 사유로 그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양갈로 2번과 양갈로 3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2번과 3번은 아시죠?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이 2번과 3번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은 다 보면은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을 우리가 제재 분류할 때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요령상. 어떻게 하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대부분이 다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한 사례들이다. 이걸 활용해서 제재 분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따로 점검을 좀 하시면 된다. 2번과 3번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 지문 읽을 때 협회가 무엇을 위반했다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가 무엇을 위반했다 해도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주의를 할 거는 거래정보사업자는 행정처분의 대상도 되죠. 지정 취소라는 그 점을 곧 고려하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들은 대체로 보면은 행정 질서 위반 행위들입니다. 어떤 신고 의무를 위반했기나 아니면은 어떤 행정상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의무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다 1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만들어두고 있거든요. 자, 177페이지에 보면은 3번을 보시면은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따라 각각 부과 징수한다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시험 문제가 한 두세 차례 나왔는데 과태료 부과 사유와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가 한 두세 차례 나온 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것부터 억지로 외울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사유와 그 사유에 따른 위반의 주체가 누구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곳에 일정한 서면을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죠. 우리가 등록증 원본이라든가 자격증 원본 그리고 중개보수 요일표 업무보장 설정 증명서를 게시해야 되는데 그 게시 의무를 위반한 자 그 자가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게시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당연히 등록관청이 부과징수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또다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어 있죠. 장관으로부터. 이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해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게 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도 떼고 지정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그 500만 원 과태료 부과는 누가 부과 징수하겠습니까? 장관이죠. 이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 사유와 위반 주체를 잘 생각하시면서 판단하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외우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장관, 시도사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해서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즉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늘리는 경우에도 즉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과태료의 총액은 우리 법정 기준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일 때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00만 원 과태료일 때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한 바에 따르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둔 거는 우리가 업무 정지 처분하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 행정 처분으로서 이 정지 처분은 둘 다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이죠. 이 정지 처분하고 그리고 과태료 처분, 이 과태료 처분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든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든 다 이 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한 부분들이 바로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들입니다. 1조부터 51조까지 공인중개사법 조문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싹 다 포함해서 우리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고 학습을 다 했습니다. 178페이지와 179페이지에 있는 이 표는 이때까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공부했던 각각의 다양한 의무사항들을 위반했을 때에 제재에 관한 것을 하나의 도표로 다 볼 수 있도록 수록해 놓은 표니까 참고하시면서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는 요령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8페이지는 행정처분에 관한 표고 179페이지는 벌칙에 관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봐야 되는데, 자, 178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윗부분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1번부터 8번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2번을 딱 보시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관로회가 3년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뒀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코너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또 2번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똑같은 위반 내용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떼고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라는 걸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른쪽에 3년짜리 칸을 또 확인할 때 끝부분에 관로해서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메모까지 해뒀으니까 2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병과가 가능한 경우들을 더욱더 출제를 자주 하니까 잘 점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과와 관련해서 하나 학습하는 요령으로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앞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각종 의무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이라는 거하고 별도로 벌칙이라는 걸 따로 규정해 두고 있다 그랬죠. 그 벌칙은 형벌이라는 게 있고 질서버린 과태료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병과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형벌하고 이 행정처분은 병과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병과 가능인데, 병과 가능한 경우들이 법에 다 일일이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행정처분과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거는 모두 몇 배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자주 되죠. 그런데 이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병과가 가능합니다. 병과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병과가 가능하다. 그래서 병과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에 구체적으로 병과 규정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은 이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이론적으로는 병과가 가는데 실제 병과되는 경우는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따로 외워두시면 아예 병과 안 된다라고 편법으로 공부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병과 가능한 것이 뭐냐면 거래정보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게 되면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그리고 그 승인받은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해서 거래정보를 운영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반은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사유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과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병과되는 케이스, 유일한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법상으로 보면. 그러면 요 한 가지만을 따로 잘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 위반의 케이스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병과되는 문제는, 병과될 수 있는 부분을 시험 문제 낼 때는 행정처분과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를 위주로 많이 물어보겠죠. 그럼 이건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거는 따로 잘 물어볼 수 있겠죠.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경우로서. 그리고 형벌과 과태료는 절대로 병과가 안 됩니다. 병과되도록 법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법을 만들게 되면 위헌 소지가 되면 이중처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에서 형벌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이 제재분류표를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 179페이지에 보면은 이 벌칙 부분에 행정질서벌 코너를 보시면은 3천만 원 이하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사유도 있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만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과태료 유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제재분류표를 만들면서 같이 포함시켜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따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근거한 규정이다라는 걸 메모를 해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이 과목의 시험 출제 범위로서 같이 제재분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나중에 학습하게 돼 있는데,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이면은
무조건 과태료 부과사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은 형벌 대상이 되는 불법이 없습니다. 또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불법도 없습니다. 그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된 법률 위반은 무조건 과태료 부과 대상뿐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우리가 이 과거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고 있던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사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그건 별도로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는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형사처벌 규정이 하나 있다. 그렇게 나중에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교재 180페이지의 8장은 다음 시간에 학습하겠지만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8장은 대법원 규칙의 내용을 학습하자는 부분인데 그 대법원 규칙의 정식 명칭이 지금 교재에서 보시다시피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걸 줄여서 우리가 대법원 규칙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규칙은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왜 그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도입되면서 알겠습니까?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겸업 업무로서 부동산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 허용해 주면서 그냥 단순히 개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 아니라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다음에 겸업으로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증 대리 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큼은 이 대법원 규칙, 제정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한 거죠. 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제법으로서 이 대법원 규칙을 만들어 둔 건데 그 2006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아직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이 되어 있지만은 한 차례도 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지금 공인중개사법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자, 거기다가 지금 이 대법원 규칙의 내용을 2006년도에 처음 제정할 때는 우리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에서 제정을 할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학습은 하겠지만은 해보시면은 공인중개사법의 어떤 조문 순서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대법원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내용을 구성할 때도 공인중개사법의 어떤 규제 방식과 비슷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대법원 규칙을 학습할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과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정리만 해두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법원 규칙은 그동안에 또 한 번도 개정된 바도 없는데 이때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 문제에 한 문제씩 계속 출제하다가 이제 더 이상 출제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시험에는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지문 몇 가지 정도로 나중에 부동산 경매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지문으로 함께 활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부 교재에서는 이 대법원 규칙은 교재 편집상 이 교재 중간에 수록을 안 하고 저 마지막 실무 마지막 부분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록하는 그 뒷부분에 같이 수록해서 편집하는 교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규칙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지만은 이 녹화된 파일을 갖다가 저 마지막 부분에서 학습하는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파일을 청취하시는 것도 수강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 대법원 규칙을 학습할 때는 항상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대법원 규칙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구나. 공통점이네, 차이점이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교재 뒷부분에도 보면은 198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비교 이래가지고 표로서 우리가 대법원 규칙의 내용과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을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표 형식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 180페이지에 8장에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소위 대법원 규칙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